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그녀는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표정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에는 마케팅 컨설팅 그룹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그녀가 운영하는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달랐습니다. 25년 동안 남편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며 자아를 잃고 살았던 평범한 주부였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욕설과 무시, 폭언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졌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그녀를 괴롭혔던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장병으로 쓰러져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재산도 없이 쪽방에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2026년에는 정말 대박 나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와 함께 복 받으시길 바라며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을 기억하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평생 책임질게. 나만 믿어.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신혼집은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하니까 행복했어요.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합격만 하면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5년 동안 그렇게 버텼습니다. 남편은 공부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생활비를 벌어왔어요. 가끔 남편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저를 안아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생 많아. 조금만 더 참아줘.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났어요. 그래, 조금만 더.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괜찮아.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 그런데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떨어진 거야. 내가 집에서 계속 시끄럽게 해서 집중이 안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남편이 공부할 때 숨소리조차 죽이고 살았는데 시끄럽게 했다니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그날부터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퉁명스러운 정도였어요. 너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너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저는 그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고 변변한 직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저녁을 늦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뭐하고 산 거야 하루 종일?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안해. 장 보느라 늦었어. 장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너 정말 답답하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남편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남편은 결국 다른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돈을 집에 거의 안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회사 회식이 잦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 취미 생활에 돈을 다 쓰고 있었어요. 캠핑 장비, 낚시 도구, 자전거. 집에는 그런 물건들이 쌓여갔지만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거야.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벌어.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 또 캠핑카를 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좀 있었는데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부모가 너한테 준 건데 그걸 가족을 위해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 제 재산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제 딸을 보는 순간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했어요. 남편 앞에서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항상 존댓말을 썼습니다. 여보, 아이 분유 좀 사와 줄 수 있어요? 알아서 사. 나한테 왜 말해? 아니, 퇴근길에 편의점 들러서. 아, 진짜 시끄러워. 알았다고. 남편은 짜증을 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 조용히 좀 해. 내 울음소리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아이는 겨우 돌이 지났는데 울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얼른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폭언은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답답하다, 너 때문에 힘들다 정도였는데 나중엔 욕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등신이냐? 미친년이 왜 이래? 싸가지 없는 게 말귀를 못 알아먹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으로 울었고 나중엔 무감각해졌어요. 익숙해진 거죠.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남편의 고성은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고 있을 때도 남편은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아, 문 좀 조용히 닫으라고 했잖아. 여보, 작게 말해줘요. 아이 깨잖아요. 아이 자는 게 중요해. 내 말 듣는 게 중요해.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들다니요. 저는 그저 조용히 하자고 했을 뿐인데 그게 대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눈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화나 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회사에서 피곤하셔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이게 나 맞나? 어느 날 집 서류를 정리하다가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제 명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였죠. 예금 통장도 확인했는데 그것도 모두 제 명의였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도 내 거, 돈도 내 거, 생활비도 내가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남편이 언제나 제게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너는 사회생활을 안 해서 몰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누리는 안정된 생활은 모두 제 재산 위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몰랐기 때문에 떨렸어요. 왜 저는 저를 이렇게 낮게 만들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빨래 좀 제대로 해. 이게 뭐야, 구겨졌잖아. 예전 같았으면 바로 사과하고 다시 다려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구겨진 게 싫으면 당신이 다려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당신 가정부도 아니고 왜 매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남편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미친 게 아니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그게 다 잘못된 거였다는 거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잘못됐다고? 부부 사이에 말 좀 거칠 수도 있지. 말이 좀 거친 정도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욕했어요. 등신, 미친년, 싸가지 없는 것. 그게 부부 사이에 할 말이에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화를 냈어요. 그래, 내가 좀 화를 냈어. 근데 너도 답답하게 굴잖아. 내가 뭘 답답하게 했는데요? 너는 그냥 뭔가 답답해. 설명할 수가 없어. 남편은 말문이 막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했어요. 남편 언어폭력, 부부폭언, 정서적 학대. 검색창에 그런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글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에 나온 증상들이 모두 저와 똑같았거든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한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일삼는다. 아이 앞에서도 고성으로 화를 낸다.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체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언어적 학대입니다. 학대. 그 단어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을 들으며 살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글자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글을 썼습니다. 제 감정을 기록하고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했었지. 결혼하기 전 저는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작은 잡지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글로 풀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남편의 고시 공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프리랜서 작가, 콘텐츠 마케팅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외주 일을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상품 소개글 작성, 홍보 문구 제작. 처음엔 한 건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저에겐 큰 의미였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제 손으로 번 돈을 통장에서 확인할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꽤 안정적으로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였어요. 먼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제 명의였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남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죠. 게다가 남편분이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 재산은 지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남편의 폭언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남편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기록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건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 밥이 왜 이래? 맛없어. 등신같이 왜 그것도 제대로 못해? 너 정말 답답해 죽겠다. 녹음 파일이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변호사는 이게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딸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만약 따로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아? 딸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빠는 맨날 무섭게 소리 지르잖아. 아이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정해야 한다고요. 저는 외주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새벽에 일어나서 마감을 마쳤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쓴 마케팅 글을 본 한 업체 대표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저희 회사 마케팅을 전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제안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니요. 저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일하면서 저는 업계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성과를 냈고 다른 회사에서도 러브콜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회사요. 저는 비밀리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준비하면서 제 미래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내 인생을 시작하자.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행거가 고장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여보, 행어 좀 같이 설치하자.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나중에 해.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나중에 하라고. 그럼 언제 해줄 건데요?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싸가지 없는 게 쉬는 날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2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의 폭언, 무시, 모욕.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폭언? 그게 무슨 폭언이야? 부부 사이에 말 좀 거칠 수도 있지.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건 폭언이에요. 학대예요. 나는 이제 그걸 알아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학대? 너 정신 나갔어? 내가 너한테 손찌검이라도 했어? 손찌검만 폭력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폭력도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누가 내 머리에 이상한 걸 집어넣었어? 아무도 안 집어넣었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요. 서명만 하면 돼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이혼하면 너 어떻게 살 건데? 돈은? 애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좀 말이 거칠었던 건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마다 믿었다가 또 실망했죠. 늦었어요. 나는 이미 결심했어요. 내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이 집도 반은 내 거야. 남편의 협박에도 저는 웃었습니다. 이 집은 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당신 거 하나도 없어요.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이 집은 온전히 내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내가 다 댔죠. 당신은 월급을 자기 취미에만 썼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위자료라도 받아야지.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줘야죠. 25년 동안의 언어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한 거 다 녹음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해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서명하세요.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더니 자기 이름을 휘갈겨 썼어요. 그렇게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로즈 마케팅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였어요.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클라이언트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 제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이 2배로 늘었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회사들도 저를 찾았어요. 1년이 지나자 직원을 2명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어요. 강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2년이 지나자 회사는 10명 규모로 커졌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왔고 업계에서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 웃으며 사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3년이 지났습니다. 제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마케팅 컨설팅 회사가 되었어요. 직원은 20명이 넘었고 강남에 멋진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매출은 제가 처음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요. 그런데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회사에서는 병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였고 남편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해고당했어요.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혼할 때 집도 예금도 모두 제 거였고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거든요. 그동안 월급을 취미에 다 써버려서 모아둔 돈도 없었어요. 저는 우연히 옛날 동네를 지나가다가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초라해져 있었거든요.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말라 있었어요. 쪽방촌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보니 그곳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2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니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굳이 말을 걸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공통 지인에게서 더 자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투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료 진료소에 다니고 있었고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대요. 일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잃은 상태였죠. 너한테 도움 좀 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부부였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25년 동안 폭언하고 무시하고 내 재산으로 살면서 나를 무능력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하죠? 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저는 남편을 돕지 않았습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딸과 함께 행복하게요. 어느 날 딸아이와 함께 회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딸아이가 신기한 듯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정말 멋있다. 그렇지?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야. 엄마는 진짜 대단해.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너도 커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 엄마처럼. 응,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으면 못 산다고 했었죠. 제가 무능력하다고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남편 없이도 잘 살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반면 남편은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 재산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이 혼자가 되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건강도 직장도 돈도요.
이게 바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결국 행복해지고 남을 괴롭힌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진리요. 저는 오늘도 회사에 출근합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요. 퇴근 후에는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주말에는 딸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요. 가끔은 여행도 갑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예전에 지친 얼굴은 어디 가고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이 보이거든요. 웃는 얼굴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남편의 폭언을 들으며 작고 초라하게 살고 있었겠죠. 제 재산으로 남편을 먹여 살리면서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성기업인 협회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 마케팅 컨설팅 대표 김미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언어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매일 욕을 했고 무시했고 제가 무능력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딸과 함께 웃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매일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해요. 하지만 이혼할 용기가 안 나서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준비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세요. 일단 본인의 재산부터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4년차가 되자 직원은 30명이 넘었고 연매출은 50억 원을 넘어섰어요. 업계에서 손꼽히는 마케팅 컨설팅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 수익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행복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장래희망 쓰라고 했는데 엄마 같은 사업가라고 썼어. 그래. 고마워, 딸. 엄마는 진짜 멋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회사 만들고
이렇게 크게 키웠잖아. 딸아이의 말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어느 날 또 우연히 전 남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역 앞이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투석 받아야 합니다. 종이에 그렇게 적혀 있었고 앞에는 몇 개의 동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놓인 상자에 넣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남편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영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살아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10,000원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표시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남편은 후회할까요? 자기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을까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저는 이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아요. 그 시간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저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요?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조금만 참아. 언젠가 넌 행복해질 거야. 넌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제 회사는 이제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강남의 랜드마크 빌딩에 3개 층을 쓰고 있고 연매출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업계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도 옵니다. 딸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요.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경영학과 갈 거야. 그리고 엄마 회사에서 일할 거야. 그래, 고마워.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엄마 회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엄마처럼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어. 딸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25년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어요. 아니, 봄을 넘어서 여름이 왔습니다. 뜨겁고 찬란한 여름이요.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25년의 그림자를 지나 봄을 기다렸던 여자는 이제 찬란한 햇살 아래 당당히 서 있습니다.